말재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공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연역적 고찰이라든가 어떤 포괄적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크게 봐서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그 자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스위스, 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로서는 군사재판을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는 국가로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하는 그런 혼합형 국가가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형태를 두고 군 통수권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민간을 이양하는 것이 군 통수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직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가진다고 하면서도 198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시군사법원의 개편이 우리는 지금 군사법원의 개편이 2022년 7월 1일 날 문재인 정부 때 됐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혹시 유인물이 있으시면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요. 크게 흐름은 군사법원에 있어서 항소심을 일반 서울고등법원 함부로 옮겼습니다. 옮기자마자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해봤는데 정말 판사도 헤매고 군검사가 와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도 헤매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기고 1심 법원은 권역별로 5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육해공무원 구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큰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이 3대 범죄라 해서 3대 범죄를 일반 법원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3대 범죄 중에서 하나가 성범죄, 또 사망 시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전 범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가져가도록 되었습니다. 사실은 입대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입대전에 범한 범죄가 군인이 됐을 때 군사재판에 재판받는 것이 합헌이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고 결정을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에 우르륵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 버린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성범죄라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모든 성범죄가 다 들어갑니다. 사망이 돼서 군인이 죽었으면은 무조건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되면은 어떤 범죄라도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크게 두 번째 개편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개편 사항이 뭐 지휘권을 좀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관할관 확인 제도 폐지, 심판관 일반 군인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여기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개편을 국회가 그 당시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 이유가 뭐냐면은 군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는 군사법 제도가 국민적 신뢰도 제대로 못 받고 피해자 인권 보장도 제대로 못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군사법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어떤 법학 교수는 논문에다가 군대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또 반법치주의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마치 후진국이 선진국 가는 것처럼 굉장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면 그런 군사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군대가 비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순적인 걸 법학 교수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지휘관들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관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뢰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조차도 아니 노동군사법원 내준다 이렇게 다 됐고 장성들의 상당 부분이 찬성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법이 크게 봐서 거의 제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법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끝에서 조금 입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분적 재판권을 이락해서 제목 자체가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 재판권에서 군인이거나 또는 군용에 쓰이는 물건과 관련된 민간인이거나 이러면 다 군사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때문에 군사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사망사건이 경우에 일반 법원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범죄, 사람이 가고 오고가 아니고 범죄의 특정 범죄가 가고 오고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성범죄만 왜 일반 법원에 가느냐? 횡령이나 뇌물은 왜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어떤 철학적 배경이나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이것이 전시가 되면 옛날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생기고 5대 권력에 나눴던 보통 군사법원은 전부 다 장성급 부대로 다 환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전시에 환원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신분적 재판권으로 또 다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군사법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범죄에 따라서 특정 범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범죄를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형법상의 상관에 대해서 폭행치사를 했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에 대해서 상해치사했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 살해를 했다. 초병을 폭행해가 죽였다. 초병을 상해해서 죽였다. 초병 살해를 했다. 다 죽은 사람이 군인입니다. 몽땅 일반 법원으로 가야 돼. 이게 지금 다 초병이고 뭐 상관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죽은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몽땅 다 일반 법원을 가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이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몽땅 다 일반 법원에 가니까 우리 군 형법에 어떻게 되냐면 전지 강간죄라고 해가 전시에서 강간을 했는 법은 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일반 유야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조차도 강간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죠. 범죄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분에 따라서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하고 군사법원을 운용하면서 특정 범죄만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떤 철학도 없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욱적욱적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군대가 지금 앞으로도 이 불신을 초래하는 이 개편이 됨으로써 인권 보장이 되고 이게 둘째치고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용상의 문제점을 들어가겠습니다. 운용상의 문제점이 우리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전에는 군사법 경찰관 헌병이나 군검사가 무슨 변사자 처리를 합니다. 변사를 처리하는데 군검사가 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사고 딱 발생하면 일단 제일 먼저 군사경찰이 이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 헌병, 군검사, 유족 다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 나면은 이게 이제는 누가 이걸 해야 될지, 그래서 법학 교수 중에서는 이제는 군사경과
군 검사는 변사자에 대해서 검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망 사고 나면 이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반 경찰이 올 때까지 놔둬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가 옛날 같으면은 사망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사망 사건을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군사경이 헌병의 원인을 알아보려면은 이것이 수사냐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면 단순한 원인 규명이냐 이게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최해병대원의 경우 이 표현을 최해병대원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최해병대원의 경우에 익사를 했으니까 타살은 안 합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그럼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헌병이 이걸 조사하는 것이 조사냐 단순한 조사냐 수사냐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에 지금 고소가 돼 있으니까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똑같은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범죄는 전혀 조사권, 재판권이 없거든요. 재판권이 다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사경은 가지지 못합니다. 권한을. 조사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 훈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그걸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범죄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인지경위서라는 걸 보고합니다. 예를 들면 헌병이 이제 여기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뭐 인지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내용들을 이제 범죄 사실, 적용법제, 제가 잠시만 물 좀 마시면. 적용법제 이런 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전에 인지보고서라는 걸 인지통보서라는 용어로만 딱 바꿨습니다. 인지통보서라는 용어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지통보서에 피의자, 죄명, 인지경위, 범죄사실 이걸 저쪽으로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위, 범죄, 피의자, 피혐의자도 아니고 피의자, 인지권이 있어야 표현을 쓰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범죄사실, 인지경위, 적용법제 이런 걸 다 적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지금 해놨 인지통보서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병대령 그 헌병대령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에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검사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이거든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종사자들은 재판권을 못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건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훈령을 고쳐야 된다. 국방부가 이제 훈령을 고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휘관이 문제가 됩니다. 지휘관이 이 3대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만일에 성범죄를 얘가 밖에서 저질렀다 이러면은 지휘관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성범죄를 내가 수사를 안 하니까 내 관할에 있는 헌병이 수사를 안 하니까 지휘관이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르는 상태에서 전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을 하다가 사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사망하면 손을 못 댑니다. 경찰이 들어올 때까지 이 훈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평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뭐 어디 산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휘관이 그야말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다른 부하들도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건 업무 처리가 개선이 되어 있는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최해병대 대원 사건에서 보듯이 해병대 사령관 등의 현역 장성이 군복을 입고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현역 장성인데 재판 불출석해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재판 불출소하면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세명서에 작전으로 인해서 불출석했다고 썼습니다. 근데 작전으로 인해 불출석에도 과태료 이렇게 매겼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거는 보도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군인들이 피의자다, 참고인이다, 피고인이다, 정인이다 이런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경찰이나 일반 법정에 출석한다는 그 자체가 좀 상당히 보기 민망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육군 제12사단 얼차려 중대장 구속 사건에서 보면은 춘천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위에 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사람이 갇히는 곳은 강원경찰서 유치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인인데 뭐 전혀 군인들은 막 관여도 못하고, 만약 이 사람이 군사보안 하면 요즘 야단 나니까 군사보안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강원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 내가 이렇게 하는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다음에 전시 전환에 따른 업무 미숙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다 이 환원이 됩니다. 100% 환원이 되는데 전시에 지금 초창기에 우리는 획을 이고 있는데 초창기에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날 수 있는데 그때 대해서 이제 군 판사 고등군사법원 설치하고 5대 권력으로 되어 있는 일반 군사법원을 다시 다 장성급 부대에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시 전환도 우습지만은 전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문제입니다.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원 인력도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포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포로에 대해서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포로는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파병군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지금 현재 병사가 파병돼 가지고 성범죄를 범하면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휘관은 그냥 복귀시켜 가지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파병군인의 경우에 지휘관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야, 경찰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휘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북한이 뭐 우리한테 뭐 큰 뭐 참고 사항에 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북한은 군사법원도 특별법원이지만 철도법원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철도법원도 다 따로 특별법원을 두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역사에는 철도가 뭐 TMO 이렇게가 군사적 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적 바탕이 없이 이렇게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불씨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군내 사망사고 이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 때문에 또는 지휘관이나 군 간부나 군사법 종사자들이 어떤 이런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점들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은 전시를 대비하고 군기관을 확립하기 위한 특수한 면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남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군사법 체계를 가지지만은 전혀 국민의 불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운용에서 고쳐야지 제도를 그냥 저 집에 주고 이 집에 주고 만일에 지금 경찰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나오는데 거기 간다고 깨끗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지금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국은 군 항소재판소를 대통령이 임명해가 재판관을 민간인도 해서 워싱턴에 군 항소재판소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처럼 일반 법원에 특별부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군 내에 들어와서 특별재판부를 두되 정불신을 많으면 일반 판사들이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르웨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군 내의 제도를
일부를 또 뜯어서 바깥에 가주면 바깥도 당황스럽고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신 거를 다 들었고 다 동의를 하면서도 아까 그 말씀 중에 본심 위반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 재판제도 잘못되면은 나라가 기운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우리가 복속이 되기 전에 대한제국 하면서 1894년에 하고개혁을 했는데 형사재판제도를 바꿨거든요. 유린치 없애고 했는데 고종이 대한제국 만들면서 보수반동화 해가지고 다시 그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백동화 발행된 거 하고 이 인플레 때문에 민심 위반돼가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도면의 교수의 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에 보면은 이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사법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그 분란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보다 더 높은 게 국민정서법이거든요. 이 국민정서법의 눈치를 보고 국방부에서는 아니나 다를 전에 예상을 했어요. 군기교육은 대대장 이상 지휘관 승인하에 시킨다.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법금 제도의 변경 시도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권 시절에 계속 시도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재준 육군 총장이 반대를 하고 군 지휘관들이 문제점을 들이대면서 개편에 대한 반대를 이렇게 발언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1년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세 가지를 제외하고 민간 법원에서 이제 세 가지 경찰에 수사해가지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페이지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은 6.25 때 말이죠. 워커 장군이 그 하만 쪽에 북극은 6사단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상주에 있던 25사단 킨 장군한테 야, 그 하만하고 마산 쪽에 들어막아 해가지고 180km를 밤새워 달려가지고 이렇게 킨 특수임무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간신히 이 낙동강 방선을 했는데 그때 워커가 뭐라 그랬냐면 stand or die. 진지 사수 안 하면 죽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 무식한 군국주의 같은 발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메가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주의 군대 내에 있어도 군대 내에 민주주의는 없다 하는 이런 발언으로 아주 그 워커 장군을 옹호를 했습니다. 이 군 업무라는 게 돌격하면 전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투입 지시를 내리면 그거 받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인권을 무시했냐 안 했냐 하는 이런 그 군 임무 수행 간에 이러한 사고를 인권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군형법부가 군인 복무교율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적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군 통수권자가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경찰하고 군헌병,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걸 넘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 알력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건 지휘관이 국군 통수권자가 해야 될 조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군을 병역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거 집단지성이 과연 여론이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니까 극명하게 갈려요. 연령이 좀 연료하신 분들은 당장 돌려줘라 군으로.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군에서 그만큼 여태까지 잘못했으니까 이게 뺏긴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그 의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제도는 군의관이 의무대 야전병원 통합병원을 거쳐가지고 안 되면은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용을 또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법제도도 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삼심제도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그걸 하느냐. 이 군 작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그 어떤 기관이 5개가 있는데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인데 이게 수사권 박탈하고 국정원의 간첩 그 수사권 박탈, 기무사 무력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보를 강화시켰느냐 약화시켰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유인물에 애국군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미국, 자위대, 독일, 프랑스, 영국군, 중국군, 대만을 그랬는데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접경하고 있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교전은 영국군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보시면은 사안에 따라서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고법 부장판사 최근에 퇴임한 분의 그 의견은 이거 잘못됐다. 국방부도 잘못했고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이 국회에서 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시된 이러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볼 때에 군이 이제 핵가족과 이 상황에서 병사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제 집단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민군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전쟁법과 작전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방 백서를 읽어보는 군인이 별로 없어요. 국방일보는 예비역들이 보는, 현역은 보지도 않습니다. 예비역들이 국방일보를,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국방일보를 봐요. 군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법제도가 민군 관계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과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런 갈등을 겪었거든요. 메가드가 전쟁 중에 51년 4월 11일 날 파이어에 해임이 됐습니다. 이때 헌팅턴 교수가 충격을 받고 과연 군 지휘와 문민 관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거를 기술한 책이 군인과 국가라는 책입니다. 군 연금도 말이죠. 자유를 구속하는 데 대한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상입니다. 이거를 많다 작다 이거를 논하면 미국은 전부 전액을 국가가 보상을 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전시에는 이제 다시 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전혀 안 하다가 군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시에 될 수 있느냐? 일어나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군인도 아까 말씀드린 리걸 마인드 지휘관들이 예전에는 영창군에 해놓고 그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시 무효화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군 지휘도 리걸 마인드, 이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군 전투력을 국민이 키워야 되는데 이 사망사고를 전부 이처럼 작전 수행 중인 그런 상황, 즉 함정이 배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 생겼을 때 그럼 작전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느냐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오발사고 사격 훈련하다가 오발사고 나면은 그 훈련 중단하고 그거 처리한다고 또 난장판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방감찰관 제도 또는 이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전문기관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군의 사기가 이게 군의 간부의 사기냐, 군 전체의 사기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 결론은 어떤 군의 사법제도는 일원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블로그에 마이크를
일단 세 분만 이렇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1분씩만 질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이나 제가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갑진 장군인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사법 체제가 지금 우리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사법원의 제도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100%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직업 중에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직업을 갖는 것은 군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지 생명의 대가로 내놓고 가서 국가하고 계약된 것은 군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그 이유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가장 높은 도덕성, 존엄성을 가진 도덕적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군인이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의 공적인 또는 전시에 일어나 공적인 일을 제외한 다른 사고에 의해서 이 사망 사고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군사법원 제도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것이 군대에 보낼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30대 40대 엄마들입니다. 지금 엄마들 자식 하나이면 둘 나요. 무슨 이유를 들어더라도 내 자식 하나 죽는 것 이상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맘카페에 돌아다니는 그 여러분들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제도적인 배화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려서 같이 보완을 해서 군사법 제도를 일원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감 선수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응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를 따라서 그 대부분이 참석한 분들은 정말 군인 가족이나 부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입장을 바꿔왔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국방의 특수성이랄지 특히 더더구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더욱더 특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서영도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다른 분들이 혹시 아까 똑같은 해병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식이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사업제도에 포섭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불만스러울 경우에 그럼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왜 이렇게 민간 공원으로 이양이 됐는지 아까 이제 인권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리수 여성 군인이 지금 국립묘지에 안정이 됐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1952년도 1월 16일에 입대하셔서 56년도에 퇴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은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유교를 겪었고 만주로 패나는 날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아버지가 군인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다 수방사 출신입니다. 오빠들 사망하는데 오빠들 다 군인대를 갔다 왔고, 그리고 제가 72년 3년생인데 저희 시대만 해도 그 국방 강화, 그리고 방공 교육, 역사 교육 엄청나게 이렇게 심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이게 방공 교육, 역사 교육에 관한 철저한 의식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현실 30대, 40대 어머니들이 내 자식을 군대를 보내주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학교에서 이런 방공교육이라든가 역사교육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다 루전이나 우크라이나, 다른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전쟁을 어린아이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처럼 아직은 우리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고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방 방안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방지역에서 사고 났던 그 열이 출제되는 그런 사고 같은 경우는 지휘부담 이런 걸 많이 줘가지고 많이 흔들어놨을 거라고 느끼는데 828개 비슷하게 했던 경우가 그 와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세계적으로 좀 쳐다보셨던 분들이 외설서는 그런 기사들이 좀 안 나가라고 내렸으면 저희가 강군 육성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여의도에서 해병대를 정치이용하지 말라라는 집회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해병대 예비역전장 강신길입니다. 제가 왜 일어났냐면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군사법원법은 문재인 때 군사법원법은 이것은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해진 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젊은 어머니들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은 그게 정의라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크게 보면 아닌데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고쳐야 되겠는데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십시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헌법에 최상위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내 최고 통수권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 아시겠지만 통수는 군정 내지 군령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 재판 관할권은 군정 라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관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지도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젊은이들은 이것을 수사 압력이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우리 해병대 젊은 장군들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거 옛날에 세월호 사건 직후에 뭐 해양경찰 해산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금방 또 다시 보완됐듯이 이 군사법원법은 분명히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치되 우리도 스스로 반성할 게 있어요. 솔직히 옛날에 우리 군법회에 있을 때는 무조건 군 봐주는 그런 우리 지휘관들이 저부터 그랬다는 것은 반성하고 그런 것만 잘 시정을 해서 새로운 다시 군사법을 원상대로 군사법원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추진을 한다면 아마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방송에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영습니다. 군사법 절차가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과거에 군사법 제도가 지휘관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군사정부에 대한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수긍하면서도 저는 평생 군생활하면서 그 군사법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항상 지휘관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했는데요. 그 이제 우리 강 선배님은 군인을 많이 봐주려고 했다니까. 저는 좀 인품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휘관들과 법무장들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군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통수권하고 군사법제도 간의 연계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법무장교들이 아주 숫자도 많고 아주 전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전투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미국하고 대표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법무관들한테 의지를 합니다. 법무관들도 전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관들이 아주 원칙대로 하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거고 아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평시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그 나름대로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군대를 가졌는데 평시 폐지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군사법제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이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군통수권
그런 부분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 해고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뭐 중대장급 이상의 군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 사람은 군기에 위반해서 앞으로 군의 사기나 군기에 미칠 영향이 있으니까 원벌해달라. 아니면 이 사람은 군생활할 때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이번에 정말 뜻밖의 사고이기 때문에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랑스라든가 아까 그 형식 폐지한 부분도 어떤 군사법원의 전통적인 목적 그것을 고려하는 제도들을 보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분적 재판권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성범죄, 입대전 범죄 그다음에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 군법 그 다음에 우리 미국 군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만든 국방경비법에 보면은 살인 강간, 그 다음에 민간인과 공범 사건,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군형법 사건이 아니라 민간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을 민간 재판소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6.25 전쟁이 난 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엄 고등군법회의가 이제 대부분 이런 소위 국방경비법상 민간 재판소 사건까지도 많이 관할하게 되고, 물론 그게 이제 비판의 도마의 원인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서영득 변호사님 잘 지적했듯이 그 신분적 재판권에 관해서 아예 통째로 민간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군에 남겨두든지 좀 뭔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 사망사고 절차에서 이제 국방훈령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군 법무관 현역 후배들하고 또 예비역 후배들하고 많이 이것을 논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개정된 법에 보면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무조건 군에서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 또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국방부가 여전히 그 군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러면 군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망사고의 경우에 이제 그 대통령 훈령에 보면 일단 변사자가 발생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민간기관에. 이제 쉽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경찰에, 검사한테. 그 다음에 변사자 검시할 때 같이 공동 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보존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반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수사가 필요하다 라는 논의가 있으면 그때로부터는 아까 그 예외적으로 군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군은 손댈 데 없기 때문에 변사자 사건 자체가 경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무리하게 등장되게 하고 이렇게 사망하게 했다 언론 보도된 건 있잖아요. 그게 12사단입니까? 12사단. 예, 그 건은 그렇게 아주 모델처럼 잘 해결됐어요. 처리된 걸로 제 생각에.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공동 변사자 검시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지휘관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바로 변사 사건 자체를 그 관할경찰로 넘겨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인지통보서 부분은 최초부터 이렇게 군하고 일반 수사기관이 공동 검시했을 때는 인지통보서를 사실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어떤 장병에 이제 뭐 무슨 절도 사건이라든가 뭐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나 성폭행도 당했어,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조서를 받거나 또 추가 고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통보서에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팩트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 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어찌됐건 그 국방훈령의 그 소위 별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아버지, 우리 아들 둘 다 군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만기 제대하고 지금도 우리 아들은 현장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군 복무를 모두 다 의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 복무 중에 희생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대중요법적으로
전체적인 헌법 체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또 군의 어떤 안보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의 책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 범위 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부심부터만 관여하라고 돼 있는데 1심 단계부터 그냥 수사기관이 또 민간 법집행기관이 관여하게 되면 사실 군 통수권은 대통령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머리이고 그 아래 전체 조직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 개인을 위한 거거나 군 직관을 보호하기 위한 거나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군 직관이 이번 세대에는 갑이 될 수도 있고 다음 후배에는 을이 될 수도 있고 수시로 그 임무와 직책이 바뀌는 것인데 이 국가의 안보 기능 수행력, 군의 안보 기능 수행력을 유지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마련한 것이지 지휘관에게 특권을 주거나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성전환자 국립묘지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만약에 자살자의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가도록 제가 법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김은중의 사건 제가 옛날에 수사 책임졌는데 그 후에 자살자는 뭐 비겁한 사람 어떻게 국립묘지 가느냐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이제 제가 가는 걸로 바뀐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뭐 신분에 따라서 성전환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군 인권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군에도 무슨 인권센터가 있구나, 국방부에 무슨 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공적 기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저거를 저거는 군대나 국방부에서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군 인권센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 인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센터 하는 거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운동권 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조인들만 알아서 소용이 없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고 그거를 같이 공감하는 데를 이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국방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기에는 자기 변명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단체에서 우리가 보기엔 이게 맞는데 왜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냐 이렇게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정부가 뭐 그걸 얘기를 하면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건 제가 보기엔 국방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민들이나 국민 정신을 고려해야지 정부 청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좀 부탁합니다. 지금 질문자가 아무리 쉬는 것 같아서 김종현 이사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군대 가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취지로 사망하셨는데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저도 아들이 3명입니다.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거 개인 이야기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장대 연령의 우리 병사들이 가지는 나이에 사망자 수를 봤을 때 군에 와 있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징병제에 따른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군대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대 끌려가서 죽었다 이런 게 좀 감정이 크고요. 그래서 군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고귀하게 아까 전에 우리 이갑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군인만이 총으로 사람을 죽여도
국내법으로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제법으로 적용하는 군인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는 것은 국제법으로서 규율을 하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총기 사용하는 게 말고 말이죠.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순직 처리를 해서 이제 국민묘지 안장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문제는 이러한 순직이 아니고 이상한 사고를 하거나 사고를 줬거나 아니면 그걸 은폐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가 군사법 계획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대답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셨는데 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하리수 그런 사람은 마리수인지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아마 성전한 자가 이제 순직 자살했는데도 국민묘지 간 거는 제도가 바뀌었고요. 그거는 이제 국민묘지 안장은 그 공상만 됩니다고 국가 유공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상이냐 사상이냐 그 자살은 개인이 죽는 거지만 죽게 된 원인이 공적인 원인이 돼 있었다 해서 공상 처리를 해서 국민묘지가 이렇게 네, 제가 조금 결론을 맺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도 근데 사실은 뭐 학자들한테 대한 충고도 됩니다. 예. 우리 국방 전문가들이 국방 공부를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국방대 교수하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국방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말이죠. 80%가 뭐냐면 시민단체들이 양심자 병력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이렇게 이제 사면하고 해야 된다. 그런 논문이 80%고요. 또 20%는 뭐냐면 우리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무기 건설. 그런데 우리 긍정적 방향에서 국방을 어떻게 병력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 국방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논문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가 시민단체에서 우리 군대에 반대하는 그런 논문만 썼습니다. 이 국방 그냥 본사하는 사람들 공부 안 한다. 정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믿는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 이런 제목 안에 우리가 대민 지원을 해마다 얼마 해왔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봤어요.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펴는 국방백서를 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군인의 국민에 대한 그 대민 지원 사업 챕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챕터가 없습니다. 이 국방부가 뭐 하는 겁니까? 국방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문을 씹고 다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2010년대부터 어떻게 이 국방부에서 돌아갔냐 하면은 이거는 대민 지원, 이것은 이제 재난 지원 아닙니까? 재난 지원. 재난 지원은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이 뭐냐면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다.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민하고의 관계는 뭘로 했냐? 민군 상생의 국방 중 하나는 군 부대 소음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환경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상해 주는 거, 돈만 주는 것만 해가지고 이 국방부가 너무나 방어적이다. 너무나 방어적이다. 우리가 잘하는 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딴 데는 국제적인 안보정책 여기다가 갖다 보내놓고 우리는 그냥 국민들이 소원 제기하는 거 빨리빨리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이 아니지 돈을 지불하는 거죠. 너무나 방어적인 대로 변하고 이게 뭐 국방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에 너무 소홀하다. 민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도 마찬가지고 역사 교육 그렇지 않나요? 6.25 74주년이 됐는데 6.25 이후에 미군하고 연합군하고 대한민국 군대가 양미 학살하는 것만 매달 들춰가지고 그 보상 데모하는 거 하고 북한군에 의해서 죽은 우리 국민들 뭐 이런 거
아무도 하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방 분야에서 군이든 민간이든 간에 정말 그걸 책임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기관에서 몰려가지고 지금 이 군사업 체계들이 바꾸게 된다. 바꾸게 되고 이 방어에 급급한데 이번에 정말로 임종덕 의원께서 제대로 이렇게 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여기에 초청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문제화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오늘 이 군사업체계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군사업체계 개선위원회 이런 것도 만드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군위상 정립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밀려온 이 군위상을 어떻게 제대로 정립하느냐 좀 크게 봐가지고 군위상 정립위원회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계적인 군대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고 그냥 정부속으로 밀려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것을 정말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임종덕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먼저 차관을 해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모 우리 어떤 상임 본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기로 제가 사실 일정이 오늘 14시에 아까 잘 읽은 이유가 그쪽에서도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었고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제가 맡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했고요. 그래서 아까 부득불 자리를 빌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모 회원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까지 고생을 하면서 모셨던 분들 또 존경하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지금 군사법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슈 때문에 대비하는 관련주시고 사령하는 데서 고생하고 계시고 정말 힘드시고 그 앞장서서 지금 하시는 단체와 또 우리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되었듯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군사법은 포퓰리즘이나 줄수 있습니다. 이게 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드러나고 있어서 빨리 손질을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공부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게 바뀌었을 때 우리 어떻게 된다는 문제를 미처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군 지휘관들의 관리관들의 잘못이고 제 자신도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알죠. 상당 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반대해가지고 어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번 중사 사건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직을 걸겠다고 생각하면 반대했다면 과연 전쟁 계획을 할 수 있었을까? 용기의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군생활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저도 압수수색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래도서는 안 되겠다. 행동하는 고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석을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시면서 2차장 오셔도 많은 문제점들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밑에는 안 바뀝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그저께 어제죠. 해병에서 2,000명 오셨습니까? 여기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TV에서 났습니까? 거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납니까? 언론을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면 위해서 장하는 거 처음으로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걸 한 사람이 이렇게 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아마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그냥 맞지 않아요. 다수가 야당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슈들을 가지고 어떤 법 개정까지도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론의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중심이 돼서 국회 차원에서 토론을 받고 또 법 개정 작업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